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의 용산구 국방부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차질 없이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부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 교육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 직접 조감독까지 들고 와서 47분간 브리핑에 나섰는데 일단 두 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아마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얘기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소통을 이유로 이제 좀 이전하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약간 잡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막아버린 거죠. 내가 직접 발표해서 결정을 끝냈다라고 해서 더 이상의 특히 내부의 논쟁을 이제 막은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재밌었던 구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어떤 기자분이 국민 여론이 반대를 한다면 어쩔 것이냐 하니까 내 가치와 철학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 소통은 기자들하고 그 간담회를 직접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소통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죠. 소통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좀 깊게 숙고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대의 우려를 씻거나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은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우려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문제없다, 문제없다, 문제없다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소통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내 의견이 이러니 너희들은 당신들은 간합해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는 지금 중요한 게 소통의 의미부터 먼저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같이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소통이라 생각한다면 강남역 사거리에 갖다 놔도 소통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혹시 앞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 5년 동안의 소통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럼 또 5년 후에 또 불통 논란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소 좀 쓴소리를 해주셨고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좀 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오늘 같이 철학적이고 결단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꿈 같은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니문이라는 그리고 야당도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 적극적으로 이제 인수위 기간에는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청와대 이전이 인수위 최대 현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됐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이 이제 5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이 여야의 격돌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선인 측이라든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개혁으로서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 그리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런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일관되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 공정과 상식, 소통, 그리고 협치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야당이라든가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과 소통이 청와대 이전과는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불안, 안보 공백, 그리고 안보 후유증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취임하기도 전에 물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496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인수위법에 의하면 예비비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보면은 이것을 추경을 해야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취임 전까지 인수위 활동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차기 정부의 어떤 정책, 그 비전 그리고 그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설정하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청와대라는 청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용 이야기 잠시 해주셨는데 저희가 차후에 좀 더 자세히 네. 짚어보도록 하고 위치 선정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이제 공약상에서는 본래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염두에 두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용산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배경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참 아까도 그 TV에 나왔는데 역사에서 배운 토인비 얘기를 했잖아요. 이 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안 된다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순간 우리 그 보안 문제, 경호 문제, 주변 불편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행 금지구역 설정 문제까지 하여튼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포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 따라서 더 이상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봤어요. 그 자체가 이미 몇 번 안 됐던 문제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거 또 어떻게 못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수를 찾은 게 용산인데 대통령이 자기의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해요. 뭐 용산으로 가든 뭐 서초동의 대검찰청으로 가든 그건 자기 권한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용산으로 가겠다고 한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용산은 국방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안 문제라든가 예. 외교안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군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바로바로 이전을 해서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일정 수준 고도 제한 문제랑 이런 것들이 이미 걸려 있는 곳이고 예. 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용산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그렇게 안보 시설만 가지고 생각했는데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죠. 용산 국방부 있는 헬기장은 미군 소유입니다. 그 헬기를 타려면 미군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럼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앞으로 헬기를 탈 때마다 무조건 미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외국군의 허락을 받고 헬기를 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뭐 고도 제한 구역으로 뭐 돈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바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한 1년 동안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예비 문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돈 문제도 분명히 크거든요. 이런 문제도 예산을 잡아서 하고 한 1년 정도 후에 해도 되는 일이고 본인이 여기서 대국민 약속을 하면 됩니다. 나 1년 후에 무조건 가겠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한 5, 6일 만에 지금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결 안 된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으로 가는 이유 말씀하신 대로 물어보셨는데 오직 외교안보만 갔다면은 이 문제 이후에 해결된 문제들을 어떻게들 해결할 건지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한 나라의 대통령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그 가족 3명짜리 아파트를 이사 가는데도 한 달씩 고민하고 가잖아요. 4,500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최소한 4,500명이. 예. 4,500명이 움직이는 거대한 이사를 한 닷새 만에 결정을 한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죠. 그래서 정말로 이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덧붙이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뭐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그런 당선의 의지는 정말 확고한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것도 확고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애초에 뭐 정부 종합청사로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외교부 청사도 염두에 뒀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전시주의라든가 대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용산 외교부 청사에는 지하 벙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 청와대 지하 벙커로 다시 대피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전쟁이 지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용산 국방부 청사, 그래서 국방부에 있는 그 합참이 다시 수방사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다. 특히 이제 C-41이라고 지휘통신 통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전시에서는 이제 국방 전산망이라든가 전시 통산망,
통신망, 한미 한라인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제 이어져서 이것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역대 합참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이런 데서 안보 공백이 있을 수가 있다. 예.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1분의 1초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당선인도 수차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당선인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 저는 다시 못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각종 현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 다시 광화문 시대라든가 뭐 용산 뭐 이전 이런 것들을 꺼내는 자체가 또 야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 반대, 국민들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예. 그래서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밖에 물론 다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50일 동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죠. 군 지휘부하고 정부가 동시에 물론 국방부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한 50m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북한에서 동시 타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백악관과 펜타곤 이런 데 보면 거리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곳이 미사일 공격을 당하더라도 한 곳에서 전시 지휘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상당히 상식적인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입장은 그래도 청와대는 국민들한테 돌려주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을 하는 상징적인 그래서 선거 때 이런 것들이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상당히 과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떤 물리적 제약이라던가 이전 과정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인원들이 또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이제 졸속행정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우려는 있는데 이걸 좀 잠재울 만한 묘수는 따로 없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용산으로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과정 관리 자체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잘못한 과정 관리를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앞서 말씀해주신 시기 문제가 1년 뒤로 그렇습니다. 미뤄진다면 그럼 괜찮다고 그럼 보시는지요? 대통령이 자기가 가겠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1년 후에는 무조건 옮겨간다라고 국방부한테 얘기하고 모든 시설 이전 계획 세우고 야당 설득해서 예산 받아내고 지금 예산도 496억이라고 하는데 그거 저 이삿짐 센터 비용이에요. 4,500명 움직이는데 이삿짐 센터 비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이삿짐 센터 비용 자체도 더 들어요. 항상 보면. 근데 지금 저 공원 만든다고 하죠. 저 공원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예. 자체 보안시설 하나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EMP 방지실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합참이 이동하려면은 예. 그거 몇 천억 들어갑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예산 고려가 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걸 만들면 됩니다. 만들고 네. 본인이 용선으로 가겠다. 그동안 또 그럼 저 안에 관저도 신축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시간을 두고 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조건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 하고 50일 내에 끝내겠다고 하니 심지어는 뭐 사가에서 출퇴근하겠다 안 되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같은 당의 이재호 의원이 무속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묘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묘수는 1년 정도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선언을 네. 하고 아예 선언을 하고 묘수 가지면 그러면 야당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청와대 자기들도 이전하겠다고 했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당선 입장에서 또 이제 정치 집단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제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한 2, 3주 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2년 정도 공백 시간이 있습니다. 총선까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175석 정도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각조차도 저는 민주당과 뭐 거국 중립 내각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 당선인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 주변의 세력들은 모든 것이 다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어떤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결국은 국회의 시간으로 갑니다. 그럼 국회의 권력을 누가 잡고 있냐? 지금의 여당 민주당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 이전에 이걸 하지 않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이 상당히 훨씬 더 강성으로 나올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상당히 큰 압박과 견제를 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이것이 어떤 소통의 문제, 협치의 문제냐, 안보 불안의 문제냐,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당선인의 철학과 결단의 문제냐, 이런 것들을 인수위 기간에 사실 여야가 논박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미래의 어떤 5년 동안의 그 인수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기에 있어서는 두 분이 이견을 가지고 계셨는데 일단 윤 당선인이 입주를 하겠다라고 한 날짜가 취임식을 마치고 5월 10일에 이전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비용 이야기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윤 당선인이 밝힌 규모가 496억 원 정도고 민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게 최소 1조 원 정도 주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 예비비 예산으로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수위 예비비 예산으로는 안 되고요. 그 기껏해야 뭐 몇십억이나 된다고요. 사실 근데 우리 국가재정법을 보면은 행안부가 기재부 장관한테 예비비 사용 신청을 하고 그럼 기재부 장관이 이걸 국무회의 심의에 넘기게 됩니다. 예. 그럼 대통령이 그걸 승인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을 해주겠지요. 뭐 다음 대통령이 승인을 해주겠지요. 그리고 다음에 5월에 국회 결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496억 원을 조달하는 거는 되리라고 봐요. 그건 이삿짐 센터 비용인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서 뭐 집을 리모델링하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시 다른 집으로 가고 뭐 할 텐데 그럼 이사 비용으로 그럼 단순히 우리는 뭐 10억짜리 집을 살 때 이사 비용 2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사 가는데 10억이 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그 이후에 이사에 다른 이제 소모되는 비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삿짐 센터 비용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 4,500명이 연쇄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예. 시설과 그 비용이 지금 국방부 자체 추산이 5천억이고 이것저것 해보니 1조 원 넘더라. 이걸 앞으로 한 1년 동안 계속 지출을 해야 할 텐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이사 가는 거 하나로. 그러려면 그것이 얼마나 그 국민과의 소통에 중요하고 여태까지 청와대가 보였던 불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다는 거를 야당은 설득을 해야 돼요, 국민이나.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설득하지 않고 내 가치와 철학의 문제다라고 지금 문제를 넣어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야 뭐 496원 협조하겠지만 그 뒤에 다른 이전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민주당이 순수 협조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 예산은 그렇게 쉽게 가치와 철학으로 다 조달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사는 가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군 문제, 안보 문제, 특히 오늘도 북한이 방사포 4발 쐈다고 그러고 지금 중국하고도 안 좋은데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책정한 예산에 있어서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될 뿐더러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차후에 야당이 될 민주당과의 어떤 협의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역대 합참의장 11명의 의견도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이제 이분들도 얘기는 안보 불안, 안보 공백이 상당히 우려된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국방부가 합참으로 넘어가고 합참이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 사령부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옮기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소요되고 그 예산은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았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C-42일 지휘통신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새로 시스템 구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국방부에 있다가 현재 용산에 있다가 남태령으로 옮겨가는 그러면 이 시설공사, 통신공사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방사 부지가 상당히 그 공간이 맞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데 일단은 당선인 측에서는 일단 집무실을 일단 옮겨놓고 그 다음에 보겠다.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죠.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각종 이전 문제라든가 군 문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만 반대한다면 이것은 뭐 정치적인 공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과거에 몸담았던 역대 합참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 여기에서 덧붙여진다면 상당히 집권 초부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물론 그때까지 이제 장관 청문회도 진행이 되겠지만 정부조직법도 뭐 다시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이 다수 야당의 힘을 보여줄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해서 다시 그러면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군의 어떤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이런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오늘 당선인께서 직접 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국민들 그리고 기자들한테 질문도 전부 다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당선의 의지는 확고하고 그럼 확고하면 일단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고 나서 이런 안보 문제가 정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렇게 저는 우려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상징과도 같게 됐는데 이 국민청원이 현재로서는 다음 정부에서 이어질지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겁니까? 우리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이 백악관 청원 시스템을 그냥 본딴 거죠. 백악관은 이제 10만 명인데 여기 20만 명을 늘려놨죠. 근데 이 청원 시스템이라는 게 단순히 무엇을 요청해서 해줄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른바 민정,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 통로입니다. 예. 따라서 이 정보 통로를 옛날에는 그냥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사직동팀을 시켜서 막 했는데 최초로 공개적으로 정보를 모아들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분석하면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게 뭔지 분석하고 백악관 청원 시스템도 그걸 유지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도 단순히 외국인까지 하고 있는 게 외국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정보를 얻는 정보 수집 창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이 뭐 문재인 정부와는 상관없이 없어진다면 이건 군사정부 돌아가는 거죠, 뭐.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거 청원 게시판 형태일지 또는 뭐 어떤 형태일지 모르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리라고 봅니다. 뭐 이거를 무슨 뭐 정쟁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이건 국민들의 민정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는 다수가 안 될 거고 국민과 소통력을 강조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만들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국민청원은 아니더라도 그 시스템상으로 좀 유사한 그런 시스템을 예. 갖출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모든 면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국민청원을 두고도 순기능 이야기도 있고 또 역기능까지 의견도 다양한 상황인데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어떤 시스템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하루 평균에 이제 33만 명 이상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고 예. 그리고 하루에 한 700건 이상 글이 올라와서 사실은 다원주의 시대에 있어서 물론 언론의 자유라든가 어떤 국민의 어떤 개별적인 자유의 어떤 향유 정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대한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NGO를 통해서만 하지 구체적으로 그 아픔들을 구체적으로 정부라든가 대통령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 모르고 지나갈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도 N번방, 아동학대 이런 사건들을 공론화하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기여를 했고 해결력은 약했습니다. 사실은 해결력은 약했지만 그런 소통의 창구는 상당히 이제 필요한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의 어떤 부처에 이걸 흡수를 시켜서 청와대에서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모든 만능 엔터테이너, 대통령이 무조건 해결해 준다. 그러기보다도
국정은 청와대라는 국정 컨트롤 타워가 있고 그 밑에 하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부 부서의 어떤 시스템화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자연스럽다. 그래서 국민 권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민소통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도 예. 시스템에서 해서 이것이 청와대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보완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예. 조금 효율적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희 가천대 부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